김하사, 손이 그게 뭐야? 그 예쁜 손에 시커먼 기름이나 묻히고 아깝게 시리. 남자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뱀처럼 끈적한 눈빛으로 여군을 훑어내렸습니다. 정비는 땀 냄새나는 남군들 시키고 너는 밤에 내 관사로 와. 내가 비행 피로가 심해서 말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커피 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여기 대한민국 영공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부하 여군을 자신의 전속 식모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는 한 명의 정비사. 하지만 이 남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희롱하고 있는 이 기름쟁이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치러 온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대한민국 중부 전선에 위치한 가상의 부대 제88전 투비행단. 거대한 활주로가 끝없이 뻗어 있는 이곳의 아침은 알람 시계 따위는 필요 없는 곳입니다.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전투기의 애프터버너 소음, 그리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항공유 냄새가 이곳의 공기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2정비경 납고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도명 구조물 안에는 한 대당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들이 마치 잠자는 맹수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강철의 맹수들 사이로 남색 정비복을 입은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 유독 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장갑을 끼고 제 키보다 훨씬 큰 전투기 랜딩 기어 착륙장치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군. 바로 국방부 특별비리조사단장 강하은 소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 2개 대신 이제 막 임관한 하사계급장이 초라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름표 역시 강하은이 아닌 위장 신분인 김하은이었어요. 그녀는 한 달 전 국방부 특별명령으로 이곳에 전입 배치된 신임 하사였습니다. 완벽하게 위조된 전입 명령서와 군번, 그리고 정보사령부가 구축한 가짜 이력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야, 김하사. 동작 봐라. 선임 상사가 지나가며 강하은의 등짝을 가볍게 쳤습니다. 오늘 VIP 오신다고 몇 번을 말했어? 광 안 낼 거야? 강하은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걸레로 랜딩 기어의 유압 실린더를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공군은 철저한 파일럿, 즉 조종사 중심의 사회입니다.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귀족이라면 땅에서 기름을 묻히며 기계를 만지는 정비사는 그저 기름쟁이라 불리는 하인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죠. 게다가 여군 정비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묘한 차별적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비 반장님이 또 골치 아프시겠네. 여군이 저 무거운 렌치나 제대로 돌리겠냐? 그냥 행정실에나 앉혀놓지. 왜 현장으로 보내서 우리만 힘들게 해? 강하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전투기 하부의 엔진실 커버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었어요.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소문대로라면 이 1호기 엔진을 통째로 뜯어봐야 해. 그녀가 막 엔진실 쪽으로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경납고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납고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전원 주목. 비행전 대장님 행차신다. 하던 거 멈추고 각 잡어.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름때로 얼룩진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구두 굽소리였어요.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부동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공군 파일럿의 상징인 빨간 마오라를 목에 두르고 실내에서도
짙은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남자. 제88전 투비행단의 실세이자 공사수석 졸업, 탑건 출신의 엘리트 민대풍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으며 좌우로 도열한 정비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비싼 장난감을 관리하는 머슴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눈빛이었죠. 필승, 비행전 대장님, 우렁찬 경례 구호가 경납고를 울렸습니다. 민 대령은 손끝만 까딱하는 성의 없는 동작으로 경례를 받고는 자신의 전용기인 1호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야, 정비대장. 예, 정비대장입니다. 기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캐노피에 광이 안 나잖아, 광이. 캐노피는 조종석 덮개를 말합니다. 내 얼굴 비칠 정도로 닦으라고 했어. 안 했어? 민 대령이 장갑 낀 손으로 기체를 훑더니 먼지가 묻어나자 인상을 찌푸리며 정비대장의 가슴팍을 밀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즉시 다시 닦겠습니다. 무식한 기름쟁이들한테 럭셔리한 걸 바란 내가 잘못이지. 민 대령이 혀를 차며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내 비행 스케줄 늦어지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랜딩 기어 뒤쪽에서 묵묵히 바퀴를 닫고 있던 강하은과 민 대령의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어요. 순간 민 대령의 선글라스 너머 눈매가 기이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천천히 강하은에게 다가왔어요. 호, 우리 부대 경납고에 이런 꽃이 피어 있었나? 민 대령이 강하은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강하은은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며 하사의 신분에 맞게 절도 있게 경례했어요. 필승, 하사 김하은입니다. 김하사라. 민 대령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강하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군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품평을 하는 눈빛이었죠. 그러더니 불쑥 강하은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강하은이 흠칫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놔주지 않고 손아귀에 힘을 주었어요. 손이 이게 뭐야? 여자가 시커먼 기름때나 묻히고. 정비사의 훈장입니다. 전 대장님, 놓아주십시오. 민 대령이 기가 차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김하사. 착각하지 마. 그가 강하은의 정비복 카라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말했어요. 너희는 그냥 기계 닦는 애들이야. 군인은 나처럼 하늘을 나는 파일럿을 말하는 거고. 그는 뱀처럼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험한 일 하지 마. 보기 안쓰럽네. 정비대장. 예. 대령님. 김하사 보직 받고. 예. 어디로 말입니까? 민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변에 있던 모든 정비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관사관리병으로. 내가 밤마다 비행 전술 연구하느라 피로가 심하거든.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옆에서 조용히 커피도 타주고 말동무도 해줄 사람이 필요해. 센스 있는 여군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적 대상화이자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부사관을 자신의 개인 시녀나 술 시중드는 사람 취급하는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강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민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대령님, 저는 항공 정비사입니다. 커피는 직접 타드시지 말입니다. 순간 경납고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대령, 그것도 차기 장군 진급 1순위인 비행전 대장의 말에 토를 다는 하자라니. 정비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하지만 민 대령은 화를 내는 대신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에는 하사의 반항조차 그저 귀여운 재롱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것 봐라. 앙칼진 게 매력 있네. 민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두고 보자고. 내가 언제까지 그 기름 냄새를 좋아하나. 민 대령은 강하은의 어깨를 기분 나쁘게 주무르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기대할게, 김하사.
조만간 내 방에서 보게 될 거야.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그의 웃음소리는 전투기 엔진 소음보다 더 역겹고 불쾌하게 강하은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민 대령이 사라지자마자 정비대장이 달려와 강하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 너 미쳤어? 전 대장님한테 말대꾸를 해? 정비대장이 소리쳤어요. 너 영창 가고 싶어? 분위기 파악 못해? 온갖 욕설과 질책이 쏟아졌지만 강하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 대령이 사라진 쪽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주머니 속에 켜져 있던 초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민대풍,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라. 그녀가 쓰고 있던 정비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그늘진 모자챙 아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하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악당들을 처단해 온 고스트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놈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날개.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까.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시각.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강하은은 공고함 깊숙한 곳에서 낮에 몰래 빼돌린 낡은 엔진 부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라인더로 갈려나간 시리얼 넘버. 누군가가 고의로 폐급 부품을 새 것으로 둔갑시킨 흔적. 바로 수조원대 방산 비리의 실체이자 죽음의 비행을 증명할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활주로는 기묘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비사와 병사들이 일렬행대로 길게 늘어서서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활주로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공군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라 불리는 라인워크, 즉 활주로 이물질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바닥만 보며 걷는 모습은 언뜻 원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사투입니다. 활주로에 떨어진 작은 나사 하나, 돌멩이 하나가 시속 300km로 이륙하는 전투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거대한 폭발과 조종사의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FOD, 즉 외부 이물질 손상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2000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발생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추락 참사도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고작 40cm짜리 얇은 금속 조각 하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작은 조각이 타이어를 터뜨리고 파편이 연료 탱크를 관통하면서 113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강하은은 그 끔찍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정비 대열의 끝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훑고 있었어요. 남들은 대충 시간이나 때우며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레이더처럼 바닥의 미세한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확인한 1호기의 폐급 엔진. 만약 그게 내부에서 갈려나간 거라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1번 활주로 이륙을 앞둔 1호기 전투기 KF-21의 예상 이동 경로 한복판. 강하은의 시야에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그녀는 즉시 손을 들어 대열을 멈춰 세웠습니다. 정지. 이물질 발견. 강하은이 달려가 집어든 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찢겨나간 티타늄 합금 조각. 그것은 엔진 내부의 회전 날개, 즉 블레이드가 깨져서 튀어나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건 엔진이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 등 뒤에서 짜증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뭐 하느라 길을 막고 있어. 이미 비행복을 갖춰 입고 헬멧을 옆구리에 낀 민대풍 대령이었습니다. 비행 스케줄 늦는다고 했잖아. 그는 오늘 국방위원회 VIP 방문을 대비한 예행연습 비행, 즉 소티를 앞두고 있었어요. 정비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김하사, 돌멩이라도 주었어? 아닙니다. 금속 파편입니다. 강하은은 장갑 낀 손바닥 위에 놓인 파편을 내밀었어요. 엔진 블레이드 조각으로 추정됩니다. 단면이 날카롭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앞서 이륙한 기체에서 떨어진 것이거나 1호기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비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규정상 금속성 FOD가 발견되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활주로를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 대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김하사. 너 지금 소설 쓰냐? 민 대령이 성큼성큼 다가와 강하은의 손에 있던 파편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파편을 대충 훑어보더니 바닥에 던지고는 군홧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파편이 배수로에 처박혔습니다. 이봐, 김하사. 소설 쓰지 마. 민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티타늄이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이야. 색깔만 봐도 몰라? 옆 경납고에 있는 F5 구형 기체에서 떨어진 볼트 와셔라고. 그가 파편을 발로 튕겨버렸어요. 우리 최신형 KF-21엔 이런 싸구려 합금 안 써. 정비사가 돼서 재질 구분도 못하나? 대령님, 육안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하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엔진 내부 파편이라면. 시끄러워. 민 대령이 소리쳤어요. 내 눈엔 내가 내 비행기 부품도 못 알아보는 까막눈으로 보이나? 어디 감히 하사가 대령을 가르치려 들어. 민 대령은 강하은을 벌레 보듯 밀치고 자신의 전투기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전원 비행 준비. 엔진 시동 걸어. 안 됩니다. 강하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민 대령은 조종석에 앉아 캐노피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의 보조 동력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쌍발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기구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엄청난 후폭풍이 활주로에 먼지를 일으켰어요. 주변의 정비사들은 귀를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하은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대로 이륙했다간 엔진에 남아있던 또 다른 파편이 고속 회전하는 터빈을 박살낼 것이고 기체는 공중에서 화염에 휩싸일 게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안 돼. 막아야 해. 강하은은 유도봉을 집어던지고 활주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전투기의 거대한 앞바퀴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멈추십시오. 이륙하면 죽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던 민 대령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헤드셋을 쓴 그가 무전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이 보였어요. 엔진 출력이 올라가면서 전투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거대한 공기 흡입구가 강하은을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그녀는 바퀴에 깔리거나 엔진에 빨려 들어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상황. 정비대장과 헌병들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김하사, 나와. 죽고 싶어 환장했어. 강하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종석 유리를 통해 내려다보는 민 대령과 정면으로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양팔을 벌려 활주로 바닥에 뿌리를 박은 듯 버티고 섰습니다. 그녀의 입모양은 소음에 묻혔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띄우고 싶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오만하게 굳어있던 민 대령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낀 활주로 위 거대한 전투기와 작은 정비사의 목숨을 건 대치.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엔진 소리가 아니라 헌병차의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 낮에는 굉음과 열기로 가득했던 제2정비경납고는 밤이 되자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수은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릴 뿐 수십 대의 전투기들은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채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활주로에서 민 대령의 앞을 막아서며 하극상 소동을 벌였던 강하은이었어요. 그녀는 헌병대에 끌려가기 직전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정비 규정집을 들이밀어 간신히 구금은 면했지만 대신 근신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근신이란 자유로운 수사 시간을 의미할 뿐이었죠.
강하은은 야간 투시 고글을 쓴 채 CCTV의 회전 반경을 정교하게 계산하며 경납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보안 센서가 설치된 구역이었지만 정보사령부 요원 출신인 그녀에게 이 정도의 구형 보안 시스템을 뚫는 건 편의점 자동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어요.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경납고 가장 안쪽 VIP 구역에 격리된 민대풍 대령의 1호기였습니다. 강하은은 전투기 하부로 미끄러져 들어가 엔진 정비창 앞에 멈췄어요. 그녀는 품에서 특수 공구를 꺼냈습니다. 소음이 나지 않도록 개조된 전동 드라이버였어요. 미세한 구동음과 함께 육중한 티타늄 패널이 열렸습니다. 마치 거인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들여다보는 외과 의사처럼 강하은은 전투기의 가장 깊숙한 곳 엔진룸 내부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 넣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엔진의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엔 번쩍거리는 은색 도금이 되어 있어 누가 봐도 새 제품처럼 보였어요. 정비 기록부에도 분명히 2024년 1월 제조, 신품 장착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내시경 카메라가 더 깊은 곳, 고압 터빈 쪽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개자식들. 강하은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화면에 잡힌 터빈 블레이드의 뿌리 부분. 그곳에는 고유 식별 번호인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라인더로 거칠게 갈려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조 번호를 지운 것입니다. 시리얼 넘버는 완벽하게 갈려 있었고 제조일자, 각인조차 흔적도 없었어요. 놈들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이런 터빈 날개 뿌리에 푸른색 열변형이 왔어. 내시경 화면에 잡힌 미세한 푸른빛. 그것은 90년대 후반에 생산된 구형 니켈 합금 엔진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최신형 티타늄 엔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색깔이었죠. 서류엔 24년식 신형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넘게 굴러먹은 폐급을 끼워놨군. 이것이 바로 방산 비리의 가장 악질적인 수법, 이른바 라벨 가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00억 원짜리 최신형 엔진을 샀다고 보고하고 국고를 타낸 뒤 실제로는 폐차장에서 주워온 고철 부품을 끼워 넣고 그 차액인 수십억 원을 착복하는 방식. 이것은 횡령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금속도 사람처럼 늙어요. 이것을 금속 피로라고 부르죠. 20년 동안 고열과 고압을 견딘 이 늙은 금속은 이미 내부가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썩어 있었습니다. 민 대령이 뽐내던 그 전투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심장에 품고 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놓고 조종사를 태워 강하은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내시경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가 엔진 내부의 미세한 균열과 부식된 배선을 샅샅이 훑었어요. 이 영상 하나면 민 대령은 물론 그 윗선까지 줄줄이 엮어서 감방으로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녹화 완료. 데이터 저장. 강하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시경을 회수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경납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들려왔어요. 강하은은 즉시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 순찰을 도는 당직 사관이었어요. 손전등의 하얀 불빛이 경납고의 어둠을 이리저리 베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호기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당직 사관이 의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강하은이 숨어있는 1호기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기체 밖으로 나가면 바로 발각될 거리. 그렇다고 기체 안에 계속 있자니 사관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비추는 순간 끝장이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1호기 날개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강하은은 엔진 덮개를 닫지도 못한 채 랜딩 기어 수납 공간의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어요. 그녀의 심장 소리가 경납고의 정적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직 사관의 강력한 LED 손전등 불빛이 전투기 하부를 훑었습니다.
빗줄기가 강하은의 군화 코앞 불과 1cm 앞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쥐새끼인가. 사관이 투덜거리며 1호기의 랜딩 기어를 걷어찼습니다. 그 진동이 강하은의 등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녀는 입을 막은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사관은 한참 동안 1호기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열려있는 정비창 패널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즉시 비상벨이 울리고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칠 상황. 강하은은 허벅지에 차고 있던 단검, 카람빗의 손잡이를 조용히 움켜쥐었어요. 만약 들킨다면 제압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관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습니다. 에이, 잘못 들었나 보네. 귀신 나오겠구먼. 그는 대충 순찰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강하은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썩어 빠진 심장의 실체가 담긴 메모리 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강하은은 재빨리 엔진 패널을 닫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경납고를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심장을 바꿔치기 했다, 이거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제10 전투비행단 본청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꼭대기층, 안락한 의자에 앉아 검은 돈을 세고 있을 진짜 배후. 민 대령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검은 별의 존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라. 너희 심장도 똑같이 도려내 줄 테니까.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강하은의 뒤로 겉만 멀쩡한 전투기들이 마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듯 삐걱거렸습니다. 부대 내에는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외곽, 쓰다 버린 타이어와 고철들을 쌓아두는 폐자재 창고. 그곳에서 밤마다 귀신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죠. 병사들은 3년 전 죽은 이민우 중이 귀신이다. 억울해서 저승에 못 갔다며 근처에 가기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에게 그 귀신 소문은 오히려 그곳에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신호로 들렸어요. 새벽 1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 강하은은 폐자재 창고에 녹슨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끼쳐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비춘 창고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부서진 책상, 짝이 안 맞는 캐비닛, 그리고 주인을 잃은 짐들이 담긴 유품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군대는 참으로 비정한 곳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국가의 아들이라 치켜세우지만 죽고 나면 재수없는 물건 취급하며 유품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이곳에 처박아 둔 것이죠. 강하은은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병장, 최하사, 그리고 구석진 곳, 가장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중이 이민우, 개인 물품, 폐기 예정. 강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년 전 24세 나이로 산화한 젊은 조종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빛바랜 가족사진, 뜯지 않은 편지 뭉치, 그리고 그가 생전에 입었던 가죽 비행 재킷. 강하은은 재킷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깨에는 태극기가, 가슴에는 EMW라는 이름표가 선명했어요. 유족들에게 전달되지도 못한 채 이곳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강하은은 묵묵히 재킷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 손끝에 딱딱하고 작은 물건이 걸렸어요. 꺼내보니 요즘은 보기 힘든 구형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비행 중에 음악을 들었을 리는 없고 강하은은 주머니에서 여분의 건전지를 꺼내 갈아 끼웠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어요. 액정 화면에 뜬 파일 목록은 노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대화, 2023년 5월 4일 면담 마지막. 그것은 단순한 mp3가 아니라 이중희가 생전에 남긴 비밀 녹음기였습니다. 강하은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대대장님, 3호기 엔진 진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중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너무나 익숙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비행대장이었던 민대풍 중령, 현재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파일럿이냐? 쫄보 새끼지. 계기판 정상이라잖아. 아닙니다. 스로틀을 밀어도 반응이 늦습니다. 스로틀은 출력 레버를 말합니다. 이대로 띄우면 위험합니다. 정밀 검사를. 시끄러워. 민대풍이 소리쳤습니다. 너 내 진급 심사 망칠 일 있어? 정비대장이 문제 없다잖아. 그냥 타.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가고 싶어? 하지만 타라고. 안 죽어, 임마.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강하은은 다음 파일, 마지막을 재생했어요. 사고 당일 아침에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야간 비행인데 느낌이 안 좋아요. 이중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중령님이 무조건 띄우래요. 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잠시 후 헬멧을 쓰는 소리와 함께 이중희의 혼잣말이 작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 mp3 내 재킷 안에 있어. 누가 좀 찾아줘. 강하은은 이어폰을 뺐습니다.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엔진 결함을 알고도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하를 사지로 내몬 권력형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거창한 서버실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떨던 한 청년의 낡은 옷 주머니 속에 3년 동안이나 외롭게 묻혀 있었던 겁니다. 강하은은 mp3 플레이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먼지 쌓인 이중희의 재킷 위로 번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민우 중이, 자네 목소리 내가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지. 강하은은 상자를 닫고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대풍,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어요. 너는 오늘 내가 죽인 망령을 보게 될 거야. 창고 밖으로 나온 강하은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품은 mp3 플레이어는 마치 이중희의 심장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이 죽은 자의 절규를 살아있는 악마들의 귀에 때려 박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민우 중위의 유품, 그 낡은 mp3 플레이어에 담긴 절규를 들은 다음 날, 강하은은 비행단이 아닌 서울로 향했습니다. 민대풍 대령이 일과 시간에 부대를 비우고 은밀히 향한 곳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 북한산 자락,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청운각, 간판도 없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대한민국 권력자들끼리 은밀한 거래를 트는 비밀 요정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밤 8시, 검은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청운각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대풍 대령, 그리고 그가 깍듯이 모시는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 공군 군수사령관 장투석 소장이었어요. 공군 군수물자의 모든 계약권을 쥐고 있는 그야말로 돈줄을 쥔 실세였죠. 장군님, 이쪽입니다. 민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물 좋은 술과 아주 귀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허허, 민 대령, 자네만 믿겠네. 장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번 엔진건은 마무리 잘 된 거지? 염려 마십시오. 입 막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만 완벽합니다. 두 사람은 음흉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별채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정한 개량 한복 유니폼을 입은 여종업원 한 명이 그들의 방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최고급 양주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죠.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려 묶어 인상이 확 달라졌지만 그 서늘한 눈매만은 감출 수 없는 사람. 바로 강하은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술 들어왔습니다. 강하은은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싹싹하게 말하며 미닫이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독한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상석에는 장투석 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민 대령 그리고 맞은편에는 노랑머리의 외국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외국계 방산업체 이글 윙스의 아시아 지부 로비스트 마이클이었습니다. 오, 뷰티풀. 여기 물 좋다는 말이 사실이군요. 제너럴장. 하하. 마이클, 한국 여자가 좀 곱지? 장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 한 잔밖에. 강하은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장 소장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강하은의 허리춤을 훑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술병을 따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척하며 테이블 하단 깊숙한 곳에 동전 크기만 한 초소형 도청기를 부착했어요. 가벼운 소리가 났지만 술잔 부딪히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자, 나가봐.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민 대령이 손을 휘저으며 강하은을 쫓아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민 대령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깐. 너 어디서? 강하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경락고에서 봤던 정비사라는 걸 눈치챈 걸까? 하지만 민 대령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다. 어디 술집에서 봤나 했네. 나가봐. 강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자를 그저 유흥거리로만 생각하는 놈들의 오만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위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강하은은 신발을 벗어든 채 복도 끝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꽂았어요. 도청기를 통해 방금 전 그 방 안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이클. 본론으로 가지. 장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 경쟁사 거품 다 걷어내고 자네 회사가 독점 공급하는 걸로 서류 꾸며놨네. 오, 땡큐 제너럴장. 역시 화끈하시군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약속대로 리베이트는 스위스 계좌로 꽂아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번 사업 규모가 2조 원이니까 수수료 2.5%, 한국 돈으로 500억입니다. 500억? 강하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한 횡령 수준이 아니었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500억이라. 민 대령, 들었나? 장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퇴 자금 해결됐어. 축하드립니다, 사령관님. 역시 큰일은 사령관님이 하십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민 대령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령관님, 이글 윙스 엔진 사실 재생 부품 섞어 쓰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민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3호기 추락 때도 그렇고 이번에 1호기 엔진도 상태가 영. 어허. 민 대령. 장 소장이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겁먹었나? 500억이야, 500억. 그 돈이면 자네 별 달아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 아닙니다. 민 대령이 말했습니다. 다만 또 사고가 나서 조종사가 죽으면 여론이 시끄러워질까봐. 장 소장의 다음 대사는 강하은이 군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신념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민 대령, 잘 들어. 장 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우리가 이 돈 받아서 정치권에 줄대고 더 큰 권력 잡으면 그게 애국 아닌가? 그리고 조종사까지 거 한둘 죽으면 국립묘지 묻어주고 훈장 하나 주면 돼. 장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걸들 운명이야. 대의를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라고. 걸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 대령이 대답했어요. 역시 사령관님 그릇이 크십니다. 강하은은 주먹을 입에 물고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분노로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종사의 목숨을 걸음이라 부르는 자들, 젊은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하늘을 저들은 고작 500억 원짜리 도박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리가 아니었어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명백한 매국 행위이자 내란죄였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말한 그 데이. 강하은은 녹음이 완료된 파일을 저장하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방문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아주 처참하게 박살내주마. 내 놈들이 받은 그 500억이 내 놈들의 목숨값이 될 거다. 그날 밤 청운각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오고 간 더러운 거래는 웨이트리스로 위장한 한 장군의 귀에 토시 하나 빠짐없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강하은의 손에는 물증, 증언, 그리고 자백이라는 세 개의 칼날이 모두 쥐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국방위원들이 참관하는 대규모 에어쇼, 그리고 민 대령이 기획한 살인 비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제88전 투비행단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비극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활주로 앞 연병장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방산 관계자들을 위한 VIP 단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군수사령관 장투석 소장은 마이크를 잡고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보실 시범 비행은 우리 공군이 도입할 차세대 엔진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장 소장이 힘주어 말했어요. 이 엔진만 있다면 우리 공군은 동아시아 최강의 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상 뒤편 그늘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비행전대장 민대풍 대령과 그의 부하인 젊은 편대장 최대위였습니다. 최대위, 오늘 내가 탑승할 기체는 1호기다. 네, 전대장님, 1호기는 전대장님 전용기지 않습니까? 최대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엔진 소음 문제도 있었고, 야, 임마, 까라면 까? 민 대령이 최대위의 헬멧을 밀쳤어요. 오늘 의원들 앞에서 내가 직접 몰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쩔 거야? 내가 젊고 감각 좋으니까 내가 타. 그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륙하자마자 바로 맥시멈 퍼포먼스 클라임으로 올려. 알았어? 최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맥시멈 퍼포먼스 클라임. 이륙과 동시에 수직에 가깝게 기술을 쳐들고 급상승하는 고난도 기동이에요. 엔진 출력을 100% 이상 쥐어짜는 F터버너를 켜야만 가능한 비행이었죠. 대령님, 하지만 정비 기록을 보면 1호기 엔진 진동 수치가 불안정합니다. 최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상태에서 급격한 고기동을 걸면 아, 이 새끼 말 맞네. 민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너 진급 안 할 거야?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타. 민 대령의 윽박에 최 대위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1호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시각 정비 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강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뜬 비행 스케줄, 탑승 최대위, 기체 1호기, 임무 고기동 시범. 미친, 저 미친 새끼가. 강하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1호기 엔진에 들어있는 20년 된 폐급 터빈 블레이드는 일상적인 수평 비행은 버틸지 몰라도 중력 가속도가 걸리는 순간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급기동을 할 때 조종사와 기체는 굳이, 즉 지구 중력의 9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몸무게 70kg인 사람이 순간적으로 630kg의 무게로 짓눌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압력. 사람의 피가 역류하고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주는 이 힘은 기계 부품에도 똑같이 작용해요.
이미 미세한 균열이 가 있는 낡은 금속 날개에 9배의 중력과 1500도가 넘는 고열이 가해진다? 그것은 엔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엔진 속에 수류탄을 넣고 터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막아야 해. 저건 사고가 아니라 처형이다. 강하은은 활주로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이미 최 대위는 조종석에 앉아 캐노피를 닫으려 하고 있었어요. 멈춰. 최 대위. 내리십시오. 강하은이 통제선을 뚫고 활주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경비 헌병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1호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김하사님, 여긴 통제구역입니다. 놀란 최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강하은은 조종석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내리십시오. 이 기체 엔진 불량입니다. F터버너 켜는 순간 터집니다. 뭐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재생 부품이 들어있다고요. 띄우면 대위님 죽습니다. 최 대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비사의 확신에 찬 경고. 그는 조종관을 잡은 손을 떨었어요. 그때 헬멧 속 무전기에서 민 대령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활주로 아래서 민 대령이 헌병대를 이끌고 달려왔어요. 전연 잡아. 당장 끌어내려. 건장한 헌병 3명이 사다리로 올라와 강하은의 팔다리를 꺾어 제압했습니다. 강하은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녀가 고개를 들자 민 대령이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신성한 에어쇼를 망치려 들어? 간첩이야 뭐야? 민대풍, 너 알고 있잖아. 저 엔진 썩은 거. 강하은이 이를 갈며 노려보았어요. 민 대령은 흠칫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하은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 하사 나부랭이가. 어차피 쇼에는 희생양이 필요한 법이야. 그가 낮게 웃었어요. 그래야 새 전투기를 또 사달라고 할 명분이 생기지. 안 그래? 이 악마 같은 새끼. 입 닥쳐. 헌병대. 민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2년 당장 영창에 쳐넣어. 명령 불복종에 난동죄로 군사재판 넘길 거니까. 나 이거 놓으라고. 최 대위. 이륙하지 마. 죽는다고. 강하은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군용 지프차 뒷좌석에 구겨 넣었어요. 멀어지는 차창 밖으로 결국 최 대위가 캐노피를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강하은 쪽을 보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휘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군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따르고 있었어요. 1호기의 거대한 쌍발 엔진이 굉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배기구에서 시퍼런 불기둥이 뿜어져 나왔어요. VIP 단상의 국방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고 장투석 소장은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쳤습니다. 강하은은 헌병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어요. 안 돼, 안 돼. 활주로를 박차고 나간 1호기가 하늘을 향해 기술을 수직으로 꺾었습니다. 맥시멈 퍼포먼스 클라임. 중력 가속도가 기체를 짓누르는 그 순간 강하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이민우 중위의 마지막 비명이 그리고 엔진 속에서 봤던 그라인더로 갈린 상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두의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푸른 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며 치솟던 1호기.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멋진 에어쇼의 한 장면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강하은이 경고했던 과학적 비극은 물리학의 법칙대로 정확하게 찾아왔어요. 고도 5000피트 상공, 수직 상승을 위해 F터버너를 점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둥 소리 같은 폭발음이 창공을 뒤흔들었어요. 엔진 내부 20년 묵은 고압 터빈 블레이드 하나가 엄청난 중력 가속도, 구지와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총알처럼 튀어나간 금속 파편들은 엔진 케이싱을 뚫고 바로 옆에 지나가는 연료 파이프를 절단해 버렸어요. 뿜어져 나온 항공유에 불이 붙는 건 찰나였습니다. 1호기의 꼬리 날개 쪽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VIP 단상의 국방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연막인가? 하지만 그것은 쇼를 위한 연막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조종석의 최대위는 패닉에 빠질 틈도 없었습니다. 경고등이란 경고등은 모조리 붉게 점등되었고 기체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최대위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상의 관제탑 그리고 헌병차에 갇혀있던 강하은까지 그 처절한 외침을 들었어요. 강하은이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탈출해. 최대위. 지금 당장 레버 당겨. 하지만 최대위는 탈출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추락하는 기체의 기수 방향. 그곳에는 에어쇼를 구경하러 나온 인파와 민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 돼. 저기로 떨어지면 다 죽어. 최대위는 불타는 기체 안에서 살점이 타들어가는 열기를 견디며 조종관을 끝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지금 당장 탈출해야 했지만 군인의 본능이 그를 붙잡았어요. 조금만 더. 그는 기체를 억지로 비틀어 민가를 피해 인적 없는 야산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고도는 이미 500피트 이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높이. 기체가 산등성이를 향하는 걸 확인한 그 순간 최대위는 비로소 사출 레버를 당겼어요. 캐노피가 날아가고 조종석이 로켓처럼 솟구쳤습니다. 낙하산이 채 펼쳐지기도 전에 1호기는 산 중턱에 곤두박질 쳤어요.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에어쇼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생지옥.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침착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건 아이러니하게도 민대풍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추락을 확인하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증거는 잿더미가 됐고 희생양은 이미 잡아놨으니까. 민 대령은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에게 쏟아졌어요. 국민 여러분,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공군의 소중한 자산이 추락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그는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읊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는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사투를 벌였습니다. 영웅적인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 이는 기체 결함이 아닌 정비 불량으로 인한 인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비 경험이 일천한 신임여군 하사가 독단적으로 정비를 맡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어요. 신임여군, 정비 불량,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하사는 평소에도 명령 불복종과 근무 태만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륙 직전에는 활주로 난입소동까지 벌였죠. 결국 그녀의 미숙한 정비가 엔진 폭발이라는 참사를 부른 것 같습니다. 모든 죄가 강하은에게 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산 비리의 몸통은 숨고 그 비리를 막으려던 내부 고발자가 무능한 범죄자로 둔갑하는 마법. 그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제88전 투비행단 헌병대대 지하 유치장. 창문 하나 없는 독방에 강하은은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굳게 닫힌 철문, 밖에서 들려오는 TV 뉴스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기에 바빴고 여론은 마녀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강하은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어둠 속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민대풍, 장투석, 시나리오 한번 잘 썼네. 철문이 열리고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대풍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승자의 여유가 넘치는 얼굴로 쇠창살 너머 강하은을 내려다보았어요. 거봐, 김하사. 내가 뭘 했어.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 너 죽일년이라고. 민 대령이 혀를 찼어요. 조종사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휠체어 신세일 거다. 그 죄책감 다 내가 안고 가야지. 죄책감은 불량 부품 끼워 판 당신들이 느껴야지. 강하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민 대령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이 자식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증거. 비행기는 산산조각 나서 다 탔어. 남은 건 잿더미뿐이라고. 내가 엔진이 썩었니 뭐니 떠들어봤자 세상은 널 실수해서 비행기 날려먹은 무능한 김하사로 기억할 거야. 민 대령은 비웃으며 유치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군사재판 준비나 잘해. 징역 10년은 살게 될 테니까. 500억짜리 사업을 망칠 뻔한 대가치고는 싸게 먹히는 줄 알아. 민 대령이 킬킬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 남겨진 강하은의 입가에는 절망 대신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그래, 다 탔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카드를 떠올렸어요. 어제 새벽 엔진 내부를 확인할 때 그녀는 단순히 내시경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고열에도 타지 않는 특수 형광 마커로 결함 부품의 표식을 남겨두었던 것이에요. 멍청한 자식들. 범죄는 완벽할 수 없어. 강하은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그녀는 평온했어요. 사고 발생 24시간 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제1조사실.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막힌 이곳은 창문 하나 없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삭막한 방 한가운데 강하은은 포승줄에 묶인 채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맞은편에는 안경을 쓴 군 검찰관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봐요, 김하사.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도장 찍지?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퇴근도 못하고 이게 뭐야? 검찰관이 내민 서류는 자백 진술서였습니다. 내용은 뻔했어요. 본인은 정비 미숙으로 엔진 결함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과실로 인해 항공기를 추락시켰음을 인정합니다. 밖에 여론 안 좋아. 국민들이 당장 김하사 신상 공개하라고 난리라고. 그냥 실수였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우리가 정상 참작해서 형량 줄여주게 힘써볼게. 검찰관은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강하은을 압박했어요. 아마도 윗선, 즉 민대풍 대령이나 장투석 소장 라인에서 빨리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겠죠. 강하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검찰관의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진짜 말 안 통하네. 증거가 다 나왔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났는데 뭘 더 어쩌겠다는 거야? 잿더미가 말을 해줄 것 같아? 너 진짜 상황 파악 안 돼? 넌 이제 끝났어. 옷 벗고 감방 갈 준비나. 검사님. 처음으로 강하은이 입을 열었어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짐 없이 또렷하고 침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추락 현장에서 엔진 잔해 수거해 왔습니까? 검찰관은 뜬금없는 질문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자네? 가져오긴 했지. 근데 그게 뭐? 다 타버려서 고철 덩어리인데. 그 고철 덩어리 중에 고압 터빈 블레이드 파편도 있습니까? 뭐 있겠지. 엔진이 터졌으니 그게 제일 많이 깨졌을 테니까. 강하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미소는 주눅든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덫에 가둔 사냥꾼의 것이었습니다. 그 자네들 지금 이 방으로 가져오시죠. 뭐? 이 여자가 미쳤나? 쓰레기를 여기로 왜 가져와? 그리고 자외선 램프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위조 지폐 감별할 때 쓰는 그 파란 불빛 나오는 거 말입니다. 검찰관은 기가 찼어요. 하지만 강하은의 눈빛이 너무나도 형형해서 그리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묘한 위압감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수사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야, 가져와봐. 도대체 무슨 쇼를 하려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잠시 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시커먼 잔해들이 조사실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매캐한 탄 냄새가 진동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그을린 금속 조각들. 누가 봐도 그저 불탄 쓰레기였습니다. 자, 됐지? 이걸로 뭘 어쩐다는 거야? 검찰관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강하은은 묶인 손으로 그중 가장 날카롭게 깨진 파편 하나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불을 꺼주십시오. 가지가지하네. 야, 불 꺼. 형광등이 꺼지고 조사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강하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엔진 내부 온도는 1000도가 넘습니다. 게다가 폭발 화재까지 겹치면 일반적인 페인트나 마커는 흔적도 없이 타버리죠. 잿더미 속에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자외선 램프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보라색에 가까운 어두운 불빛이 테이블 위를 비췄어요. 하지만 특수 화학 물질이라면 다릅니다. 강하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수사관과 검찰관 그리고 지켜보던 헌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커멓게 타버린 고철 덩어리. 그 잿더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터빈 블레이드 파편 위에서 선명한 형광 초록색 글씨가 유령처럼 떠오른 것이에요. 불량.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강하은의 이니셜 KHE. 검찰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왜 빛나? 비파계 검사용 특수 형광 침투액입니다. 강하은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설명했어요. 3일 전 새벽 그녀가 엔진을 몰래 뜯어봤을 때 그라인더로 갈린 흔적을 확인한 그녀는 혹시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간 고내열성 특수 마커로 불량 부품에 표식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마커는 1500도의 고열도 견뎌내며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오직 자외선 아래서만 그 정체를 드러내는 과학수사의 결정체였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정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불량임을 확인하고 표시까지 해둔 부품이 깨진 겁니다. 강하은이 고개를 들어 검찰관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어둠 속에서 자외선 조명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심판자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정비사가 불량이라고 써놓은 부품을 굳이 무시하고 띄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 아닐까요? 검찰관의 얼굴이 램프 불빛보다 더 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엔진이 정비 불량으로 터진 게 아니라 애초에 불량 부품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누가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강하은은 포승줄에 묶인 두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의사봉 소리처럼 조사실의 정막을 깼어요. 검찰관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잿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형광빛을 내뿜으며 썩은 권력자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3일 후 서울 도심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공군본부 조사실에서의 반전 드라마로 강하은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민대풍 대령과 장투석 소장은
예정대로 거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차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 설명회. 말이 좋아 설명회지 실상은 500억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자리였어요. 행사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쏟아질 듯 빛나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넘실거렸어요. 정계 유력 인사들, 국방위원들, 그리고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며칠 전 발생한 추락사고와 기마사의 억울한 누명 따위는 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깨끗이 잊힌 듯 했어요. 단상에 오른 군수사령관 장투석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열변을 토했어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비록 며칠 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비사의 개인적 일탈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시스템은 건재하며 이 이글 윙스사의 엔진 도입이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단상 아래 앉아있던 민대풍 대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다 끝났다.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는 오만한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화려한 연회장 어딘가 빛이 닿지 않는 음향 조정실 어둠 속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강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정실 엔지니어들을 제 앞에 묶어두고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믹싱 콘솔의 볼륨 페이더 위에 올려졌습니다. 즐거워 보이네, 다들. 강하은은 모니터 속 장 소장의 웃는 얼굴을 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의 조명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웃음, 이제 울음으로 바꿔줄게. 강하은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장 소장의 등 뒤에 있던 가로 20m짜리 초대형 LED 스크린이 요란한 노이즈와 함께 흔들렸어요. 화려하게 돌아가던 엔진 홍보 영상이 뚝 끊기고 화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영상이 왜 이래? 방송 사고인가? 장내에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장 소장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며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아,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담당자, 빨리 확인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전된 스크린 위로 흐릿하고 흔들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배경은 며칠 전 그들이 미래를 즐겼던 요정 청운각의 은밀한 룸이었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등장인물들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술잔을 들고 낄낄대는 장투석 소장, 그리고 그 옆에서 아부를 떠는 민대풍 대령.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육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요. 자, 마이클. 본론으로 가지.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 경쟁사 거품 다 걷어내고 자네 회사가 독점 공급하는 걸로 서류 꾸며놨네. 장투석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 땡큐 제너럴장. 역시 화끈하시군요. 약속대로 리베이트는 스위스 계좌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마이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금액은? 이번 사업 규모가 2조 원이니까 수수료 2.5%, 한국 돈으로 500억입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고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했어요. 500억이라. 민 대령, 들었나? 우리 은퇴 자금 해결됐어. 장투석의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령관님. 역시 큰일은 사령관님이 하십니다. 민대풍의 아부 섞인 목소리였어요. 단상 위에 서 있던 장 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사령관님, 이글 윙스 엔진 사실 재생 부품 섞어 쓰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민대풍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 3호기 추락 때도 그렇고 이번에 1호기 엔진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또 사고가 나서 조종사가 죽으면 여론이 시끄러워질까봐. 어허, 민 대령,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어요. 자네 겁먹었나? 500억이야, 500억. 그 돈이면 자네 별 달아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다만, 민 대령, 잘 들어. 장투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우리가 이 돈 받아서 정치권에 줄대고 더 큰 권력 잡으면 그게 애국 아닌가? 그리고 조종사, 장투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까짓 거 한둘 죽으면 국립묘지 묻어주고 훈장 하나 주면 돼. 그게 그 자식들 운명이야. 대의를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라고. 걸음, 걸음. 그 단어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행사장 곳곳에 앉아있던 현역 공군 장교들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충성심을 최고 사령관이라는 자가 걸음 취급했다는 사실, 그것은 배신감을 넘어선 사리를 불러일으켰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사령관님 그릇이 크십니다. 민대풍의 비굴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안 꺼. 객석에 있던 민 대령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단상으로 올라가 스크린을 몸으로 가리려 애썼지만 거대한 화면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예요. 음의 세력의 공작이라고요. 헌병대, 뭐해? 방송실 당장 부서. 민 대령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국방위원들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 강하은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검게 변하더니 이번에는 영상이 아닌 오디오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어요. 투박하고 지직거리는 mp3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대대장님, 3호기 엔진 진동이 너무 심합니다. 떨리는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죽은 고 이민우 중위의 목소리였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파일럿이냐? 쫄보 자식이지. 계기판 정상이라잖아. 민대풍의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스로틀을 밀어도 반응이 늦습니다. 이대로 띄우면 위험합니다. 정밀 검사를. 시끄러워. 너 내 진급 심사 망칠 일 있어? 정비대장이 문제 없다잖아. 그냥 타.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가고 싶어? 하지만 타라고. 안 죽어, 임마. 민대풍의 고함이 행사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사고 당일 아침 이민우 중위의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야간 비행인데 느낌이 안 좋아요. 24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 죽음을 예감한 그의 절규가 화려한 연회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민중령님이 무조건 띄우래요. 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죠? 무서워요. 헬멧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 mp3 내 재킷 안에 있어. 누가 좀 찾아줘.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필요 없는 죽은 자가 보내는 명백한 살인 고발이었어요. 민 대령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작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의 입이 공포로 인해 딱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민우. 스크린에는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검은 화면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힘으로 민 대령과 장 소장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음향실의 강하은은 헤드셋을 벗어 내려놓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서로 멱살을 잡는 사람들과 도망치려는 장, 소장의 추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작? 딥페이크? 강하은은 피식 웃으며 마이크 스위치를 올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고스트. 지금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진실이다. 장투석, 민대풍, 너희들의 추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선전포고를 끝으로 강하은은 모자를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뒤늦게 보안 요원들이 음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남은 것은 텅 빈 의자와 화면 가득 띄워진 게임 오버라는 붉은 글씨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쓰레기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별들의 전쟁뿐이었습니다. 그랜드 볼룸 행사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터져나온 추악한 진실 앞에 초대받은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맹수처럼 플래시를 터뜨려댔어요. 이건 모함이야. 누가 전원을 끈 거야. 보안팀, 당장 저 해커놈 잡아와. 민대풍 대령은 단상 위에서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수사령관 장투석 소장은 이미 사색이 되어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비켜, 비키란 말이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길을 막아. 장 소장이 길을 막는 기자들을 밀치며 막 뒷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행사장의 거대한 정문, 그 두꺼운 참나무 문짝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젖혀졌습니다. 동시에 소란스럽던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는 낯선 군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반적인 병사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 훈련된 살인 병기들이 내는 무겁고도 절도 있는 죽음의 리듬이었어요. 연기 자욱한 입구에서 붉은 베레모를 쓴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헌병대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공정통제사 요원들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항공기를 유도하는 그들이 완전 무장 상태로 소총을 겨눈 채 행사장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전원 동작 그만. 움직이면 발포한다. 살기 어린 외침에 날뛰던 민 대령도 도망치려던 장 소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민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희들 뭐야? 여긴 내 구역이야. 누가 특수부대를 불렀어. 사령관님 명령도 없이 감히. 그때였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선 요원들 사이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어둠 속에 있던 실루엣이 조명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화가 아니었어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검은색 단화, 무릎 나온 정비복 바지가 아니었습니다. 칼같이 다림질된 짙은 남색의 정복 스커트, 그리고 시커먼 기름이 묻어있던 어깨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양 어깨 견장 위에는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숨을 멈췄어요. 소장, 군수사령관 장투석과 동급의 계급. 하지만 그녀가 풍기는 아우라는 비리에 찌든 장투석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와 멍하니 서 있는 민대풍 대령 앞에 멈춰 섰어요. 민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자신의 앞에서 커피는 직접 타드십시오라며 대들던 그 하사,
기름 냄새나던 그 정비사 김하은의 얼굴이었어요. 민 대령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설마 김하사? 내가 어떻게 그 옷을? 강하은은 쓰러진 민 대령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민대풍 대령, 관등 성명 안 되나? 자네 눈엔 이별이 안 보이나 보지? 하긴 썩은 눈에 뭐가 보이겠나? 그제야 정신이 든 장투석 소장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강하은의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 흠칫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이봐, 당신 누구야? 소속이 어디야? 남의 행사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장투석은 자신이 같은 소장 계급이라는 점을 이용해 기선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장투석의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국방부 직할 특별비리조사단장, 소장 강하은, 특별비리조사단장. 그 7글자를 확인한 순간 장투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계급은 같지만 권한은 하늘과 땅 차이. 전시에 준하는 비리 수사권을 가진 장군 잡는 저승사자. 그게 바로 강하은이었어요. 장투석 소장, 그리고 민대풍 대령. 강하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당신들을 군형법 제24조 군용물 결함 제공죄, 제11조 이적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 이적죄?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군수사령관이야. 내 같은 자식이 감히 나를 체포해. 장투석이 발악하며 강하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닿기도 전에 강하은의 손이 더 빨랐어요. 강하은은 장투석의 팔을 쳐내고 그대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장투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강하은은 주저앉은 장투석의 귀에 대고 낮지만 살벌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계급장 떼고 붙어도 넌 나한테 안 돼. 배에 기름만 찬 똥별 주제에 공정통제사 확보해. 강하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특수부대원들이 달려들어 장투석과 민대풍을 바닥에 깔아뭉갰습니다. 화려한 파티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이 호텔 카펫 바닥에 처박혔어요.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국방장관한테 전화해. 전화하라고. 이건 불법이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민대풍이 바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강하은은 천천히 민 대령의 머리맡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먼지 묻은 낡은 mp3 플레이어를 꺼내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증거, 여기 있잖아. 내가 죽인 이민우 중이가 무덤에서 보내온 거. 민 대령의 눈이 공포로 하얗게 뒤집어졌어요. 강하은은 허리를 숙여 민 대령의 가슴에 달려있던 빨간 마우라와 조종 흉장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파일럿의 명예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민대풍, 넌 하늘을 날 자격이 없어. 내 날개는 오늘부로 꺾였다. 그리고 그녀는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백 명의 관중과 기자들을 향해 뒤돌아섰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경납고의 기름쟁이도 억울한 죄인도 아니었어요. 부패한 군대를 도려내러 온 정의의 사도 그 자체였습니다. 김하은 하사는 죽었습니다. 그녀가 선언했어요. 여기 있는 건 대한민국 국군을 좀먹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러 온 강하은 소장뿐입니다. 전원 연행해. 예, 알겠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행사장을 뒤덮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카메라는 끌려가는 두 사람의 비참한 뒷모습과 당당하게 서 있는
강하은의 모습을 번갈아 담느라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강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붉은 마호라를 구두굽으로 지시겼습니다. 오직 돈과 진급을 위해 부하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자들의 말로 그 통쾌하고도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강하은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민우 중위, 그리고 최대위, 이제야 빚을 갚는군. 그녀의 눈가가 아주 잠시 촉촉해졌지만 이내 강인한 장군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별들의 전쟁, 가짜 별은 추락했고 진짜 별만이 그 자리에 남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랜드 볼룸에서의 체포극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제88전 투비행단 대강당. 평소라면 장병들의 정신교육이나 행사가 열렸을 이곳은 대한민국 건군 이래 유례없는 현장 특별군사 재판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대통령까지 나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기에 가능한 조치였죠. 방청석은 수백 명의 장병들과 3년 전 사망한 이민우 중위의 유가족, 그리고 휠체어를 탄 최대위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단상 중앙 재판관석에는 강하은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특별재판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군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어요. 피고인석에는 포승줄에 묶인 장투석과 민대풍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정복은 벗겨지고 이름표도 없는 누런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는 별이다, 나는 탑건이다라며 떵떵거렸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피고인 장투석, 민대풍,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강하은의 차가운 질문에 장투석이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억지입니다. 제가 500억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비 자금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보면 융통성도 필요한 법 아닙니까? 장투석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애국으로 포장하는 저 역겨운 논리. 강하은은 헛웃음을 지으며 법전 하나를 들어보였어요. 국가를 위해? 융통성? 그녀가 법전을 내려놓는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군형법 제14조 일반이적 죄. 적을 위하여 가담하거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장투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뇌물수수나 횡령이 아닌 간첩에게나 적용되는 이적죄라는 단어에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너희는 적국에 기밀을 넘긴 게 아니야. 더 나쁜 짓을 했지. 불량 엔진을 전투기에 장착해 우리 파일럿을 죽이고 전력을 약화시켰어. 이게 적을 돕는 행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장투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내부의 적이다. 강하은의 일갈에 장투석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이어 강하은의 시선이 옆에 앉은 민대풍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피고인 민대풍, 앞으로 나와. 민대풍이 헌병들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강하은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와 마주 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증거물로 압수된 민대풍이 그토록 자랑하던 빨간 마호라와 조종 흉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대풍, 공군 조종사에게 이 붉은 마호라가 무슨 의미인지 아나? 민대풍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하은은 마호라를 들어 장병들에게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멋으로 칠한 게 아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배 조종사들의 피를 상징한다. 목숨 걸고 영공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맹세란 말이다. 강하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민대풍의 눈앞에 마호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넌 이성스러운 피의 상징을 고작 내 출세와 계집지를 위한 장식품으로 썼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
죽은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민대풍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강하은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강하은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이민우 중위의 어머니와 휠체어에 앉은 최 대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민대풍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들이 널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널 용서해? 강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빨간 마호라와 조종 흉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군화발로 그것을 지시겨 밟았어요. 너는 파일럿의 수치다. 오늘부로 너의 날개를 영구히 박탈한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정체성과 명예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군인에게는 사형보다 더한 형벌이었어요. 강하은은 다시 재판장석으로 돌아가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장투석, 민대풍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리베이트 500억 원 전액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향후 지급될 모든 연금을 박탈한다. 다시 의사봉이 내려쳤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부로 피고인들의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하며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3번 연겁 후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유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고 장병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연금, 내가 어떻게 별을 달았는데 이등병이라니. 말도 안 돼. 장투석이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별 2개가 달려있던 장군의 견장이 뜯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텅 빈 자국만 남았어요. 민대풍 역시 대령 계급장이 뜯겨나가고 대신 헌병이 던져준 작대기 하나 이등병 계급장이 가슴팍에 붙여졌습니다. 장군에서 훈련병보다 못한 신세로 추락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락하는 날개의 최후였어요. 이등병 장투석, 이등병 민대풍, 호송차에 탑승해 헌병들이 그들의 팔을 꺾어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호송차로 가는 길 양옆에 도열한 수백 명의 공군 장병들은 그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군인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차갑고 경멸 어린 작별 인사였어요. 철창이 달린 호송버스에 실려가는 2사람.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에는 엔진을 교체한 KF-21 전투기들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럽히고 싶어도 더럽힐 수 없었던 저 고결하고 푸른 하늘이 그들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강하은은 단상에서 내려와 이민우 중위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 재판 증거물로 쓰였던 낡은 mp3 플레이어를 쥐어드렸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드님의 목소리, 이제야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오열하며 강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대위가 휠체어 위에서 힘겹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하은은 말없이 최 대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진짜 태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제88전 투비행단의 초여름. 활주로 아지랑이 위로 아카시아 향기가 실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예요.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폭언이나 갑질, 그리고 비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납고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김하사. 거기 토크 렌치 수치 정확히 맞췄어? 예. 규정 토크 확인했습니다.
더블 체크 완료. 기름때 묻은 정비복을 입은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그들의 손길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조종사의 시녀나 기름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을 책임지고 전투기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늘의 수호자. 그것이 바로 정비사의 진짜 이름임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활기찬 경납고를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 코트를 입은 강하은이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임무를 확인하기 위해 왔어요. 활주로 끝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심장, 결함 없는 정품 엔진으로 완벽하게 교체된 KF-21 편대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장 선두에 선 1호기. 그 조종석에는 지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인 재활 끝에 다시 조종관을 잡은 최 대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헬멧 바이저를 내리며 관제탑에 교신을 보냈어요. 관제탑, 여기는 이글 1.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이글 1. 바람 잔잔함. 36번 활주로. 이륙을 허가한다. 굿데이. 굿데이. 최 대위가 출력 레버를 끝까지 밀었습니다. 대지를 울리는 웅장한 엔진음. 이전의 불안하고 거친 소음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심장 박동처럼 묵직하고 깨끗한 사운드. 1호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강하은은 활주로 펜스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기체가 중력을 이겨내고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함께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푸른 창공으로 솟구친 1호기. 그때였습니다. 고도를 높이던 전투기가 갑자기 기체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윙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지상에 있는 동료나 가족에게 보내는 가장 은밀하고도 뜨거운 감사 인사.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최 대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활주로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썩어빠진 비행단을 도려내어 다시 하늘을 날게 해준 그 유령이 저곳에 서 있다는 것을. 강하은은 하늘을 향해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어요. 그래, 저게 진짜 공군이지. 그녀는 하늘을 수놓는 비행운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비리는 사라졌고 범죄자들은 심판받았으며 하늘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름때를 묻히며 밤을 새우는 정비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영공은 언제나 맑음일 것입니다. 강하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 장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미션 클리어. 복귀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악당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녀는 언제든 어디든 나타나 그들의 날개를 꺾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